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화이팅! 네. 좀 이상하네. 다음 주엔 완벽하게 하는 네. 걸로. 네.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작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좀 지치지 않고 좀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도 같은데 코스피가 또 연고점을 뚫어줬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도 최고치라고 해요. 세 분은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먼저 이건희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데자뷰였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주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다날이 지금 투자 경고 종목에 들어갔는데 일전에도 지난달에도 보시면 다날이 주춤할 때 올라가서 주춤할 때 NHN, KCP가 상한가에 들어갔었고요.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지주사랑 증권사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도 역시나 그러한 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수는 올랐지만 외국 기관은 많이 팔았어요.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매도세가 나온 부분이고 이 외에는 지금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러한 섹터들이 어느 정도 지금 옮겨갔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데자뷰로 말씀드린 거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쉬고 있고 뭐 지주, 증권사 다음에 또 화장품이 돌아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차분함을 가지고 주도주를 찾는 데 먼저 앞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좀 외국인은 팔았다라는 게 좀 마음에 좀 신경이 쓰이는데 데자뷰 이따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유창희 의원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늘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최근 이제 12거래일째 보시면 한 3,100대에서 한 3,050 사이를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그 박스권 상단을 일단은 돌파는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 돌파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보여주면서 마감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정약 후강 장세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거의 마감가 종가 기준, 종가 고가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은 좀 매도가 나온 부분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가 살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크게 뭐 지금 악재가 없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었던 수요일의 장세가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은 오늘장 한 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기존 주도주 그리고 뭐 정책 수혜주가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관세 충격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기존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업황이 굉장히 좋았고 수주도 많이 따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세 충격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존 주도주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기존에 강했던 주도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는 소식 때문에 뭐 오늘 뭐 인포바인이라든지 뭐 신영증권, 일성 IS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책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지 않는 기업들, 실질적인 어떤 기술이 있지 않은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군들보다는 추후에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갈 만한 차기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주들을 찾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주도주와 정책 수혜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서 기존의 이런 순환매가 지속될 것 같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자 한 줄평 다 들어봤고요. 그럼 전략회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또 종목이 오른다란 말이 있잖아요. 오늘자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YG 플러스입니다. 블랙핑크가요,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에 2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 국내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쫙 돌게 될 텐데요. 이 음반이나 굿즈를 담당하고 있는 YG 플러스의 주가가 연이틀 급등세를 보이면서 11% 급등해 애프터마켓에서는 10,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양 매수도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접근도 괜찮을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의원부터 YG 플러스에 대한 의견 들려주시죠. 기관이 지금 계속 샀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매매 내역 추이를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서 외국인은 그냥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미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590억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올해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블랙핑크 외에 지금 IP 확대를 발표를 했죠. 지난 2년간을 되돌아봤을 때 블랙핑크 파워가 얼마나 센 정도였냐면 YG의 실적이 굉장히 주춤할 정도로 블랙핑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블랙핑크의 어떻게 보면 재계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블랙핑크가 다시 나오니까 주가가 어느덧 다시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 필요한 거는 이제는 블랙핑크를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아티스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 조금 우려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YG 플러스를 단순히 그냥 YG 엔터테인먼트의 굿즈로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음원 유통사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보다 더욱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시너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하이브 그룹, 하이브 레이블 계열도 YG 플러스를 통해서 음원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까지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BTS 뉴진스 컴백한다 그러죠. 그런데 BTS가 지금 올해 완전체 컴백이 아니라 내년 봄으로 미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오너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자, 거기에 BTS도 컴백이 내년이라고 좀 밝히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하이브가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BTS가 컴백할 시기쯤에 하이브를 늘어올만하고 그리고 YG 플러스가 올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하지만 내년 봄에 BTS가 가세한다라고 한다라면 더욱더 큰 실적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월봉상으로 일단 주가를 보시면 10,000원, 3년 전에 1,950원이 최고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부분까지 다 왔는데 주가는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3년 뒤에 블랙핑크라든가 BTS를 대체할 만한 그리고 거기에 버금가는 아티스트를 과연 이 회사들이 발굴하면서 시장에 정착을 시킬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지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시기 흐름을 잘 타시면서 명확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인만의 이 가격선을 잘 구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종목이라 내용 들어봤습니다. 다음 그럼 유창희 의원은 한 줄 평 해주시죠. 네, 한 줄 평 해드릴게요. 네. 그녀들의 전성시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녀들의 전성시대. 그럼 또 박철순 의원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볼게요. 네, 너무 당연한데요. 블랙핑크 컴백 최대 수혜주입니다. 네. 블랙핑크 컴백 해제 수혜주라고 해주셨는데 먼저 박철순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앨범 유통을 하는 1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1위를 지금 지키고 있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한류 열풍이 있을 때는 가장 직접적인 실적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많이 한다 또는 앨범이 흥행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들리면 직접적으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엔터주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실 때는 항상 YG 플러스를 묶어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의 어떤 기획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기획사들을 다 상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정 개별 악재에 좀 더 노출이 덜 돼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가 드디어 이제 신곡이 나옵니다. 올해 이제 11일 날 오후 1시에 드디어 3년 만에 컴백을 하게 된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메가 IP고 워낙 또 흥행을
일으키는 그런 그룹이다 보니까 일단 뭐 음원 수익도 뿐만 아니라 공연 수익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월드 투어가 진행이 되게 될 텐데 거기서 나오는 굿즈 수익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핑크라는 엄청난 그룹의 어떤 컴백은 단기적인 주가에도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반기 실적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아무래도 이제 YG 계열사다 보니까 YG 아티스트들도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 트레저라든지 아니면은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뭐 앨범에 대한 어떤 기여도가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메가 IP가 아니더라도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실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굿즈량을 좀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더 시장이 열릴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 굿즈를 늘리고 있는 작업이 이미 들어갔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 때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2분기 이후에도 역시나 블랙핑크 컴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훨씬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 순매수도 지속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상방 좀 열어놓으시고요. 한 11,000원 정도 목표가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이 디어이와 엮이듯이 또 YG 엔터테인먼트는 YG 플러스랑 좀 엮일 수 있겠네요. 목표가 11,000원까지도 조금 더 높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창희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녀들의 전성시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베이비몬스터까지 포함한 건가요? 그쵸. 더 멀리 가면 트웬티원도 있고요. 그리고 그 미사모인가요? 그 일본 그룹 대상으로 하는 부분. 그건 죄송합니다. 다른 그룹이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통적 YG 엔터테인먼트가 약간 걸그룹이 좀 강점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블랙핑크가 큰 성공을 좀 했고요. 물론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에 관련해서만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져가는 것이고 개별 활동은 좀 연관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또 다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연령차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같이 좀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디오유도 있고 뭐 여러 기업이 있는데 사실 YG 플러스는 거의 초기 이런 그 연예 활동을 서포트하는 사업을 서포트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광고라든지 방송 제작 이런 부분들 노하우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음반이라든지 또 굿즈 상품 사실은 이제는 앨범 판매도 중요하지만 이 공연을 했을 때 이 굿즈 상품의 판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몇만 명의 관중이 오고 그 상품 하나가 뭐 몇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출은 계속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크게 올라왔습니다. 크게 올라왔어도 충분히 저는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다 팔았는데 조정 좀 받자 이런 댓글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조정이 나올 때 좀 8,000원, 9,000원 선에서 다시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9,000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9,900원 거의 10,000원 조금 안 되게 마감을 했는데 뭐 9,500원 이하부터는 좀 분할로 좀 모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YG 플러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통일한 내용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투국본부의 두 번째 종목 열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SK입니다. 지주사죠. 상법 개정안 시즌2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이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그 SK가 또 PBR 0.5배를 하회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사주 비중이 24%나 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수급본부 종목으로 꼽아보기도 했는데요. 이 수급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지 세 분의 한 줄 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의원은 SK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서로가 윈윈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로가 윈윈하겠다. 유창희 의원은요? 천장이 뚫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이 뚫린다. 사실 지금 20만 원 중반인데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따 의견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은? 네, 재무 구조 개선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구조 개선은 긍정적이다. 이 정부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먼저 유창희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네, 물론 이제 오늘 상승이 완벽하게 이제 끝났다고 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앞으로 23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최근에 지주사 중에서 SK가 좀 많이 전 못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뭐 나머지 기업들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SK가 이번 상법 개정의 큰 어떤 수혜 혹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게, 자사주를 강제 소각을 한다라면 SK가 자사주가 지금 20%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건 뭐 저만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라면 우리나라의 지배 구조가 취약한 지주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가 있죠. 근데 만약에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 그러면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사주가 의결권은 없습니다만은 자사주를 통해 가지고 대주주의 어떤 지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완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대주주가 주식을 더 많이 사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분 구조가 취약한 지주사들도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좀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물론 자본금이 160억 정도라서 이걸 뭐 좀 1대1로 비교하기 힘들지만 유보율이 지금 18만%예요. 말이 18만%지. 그러면 현금 배당 여력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그룹 자체가 전체적으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것을 감안한다라면, 물론 SK가 완벽한 지주사는 아니죠. 중간 지주사이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렇다라면 뭐 지금 22만 원이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그래도 한 30만 원대까지 어떤 상승 가능성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30만 원이면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어떤 박스권 상단, 그때 보면은 올라가면 한 30만 원, 또 빠지면 한 25만 원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 정도의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뭐 SK가 만든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그럼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근데 뭐 경영권 분쟁하고 좀 다르긴 한데, 뭐 경영권 분쟁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도 길게 본다라면 일정 부분 긍정적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희 의원은 서로가 윈윈할까라는 한 줄 평을 주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역시나 이제 기업이랑 이제 앞으로 지주사를 투자하거나 어떻게 보면 주식을 보유한 이런 주주들의 관점에서 서로가 윈윈할지 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분명히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에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나 앞전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분명히 기업도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분위기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점 그리고 우려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은 좋아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주식 시장의 환경에 맞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집권 여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고 좀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의무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역시나 경영권 위협뿐만 아니라 유연한 이런 활동성이 좀 제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을 때 자사주를 어떻게 보면 M&A라든가 스톡옵션 자금 그리고 주주 환원 이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기업들의 이런 형태로 봤을 때에는 주주 환원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것은 저는 개인 투자 입장으로서 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전략적으로 이게 만약에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야 한다고 한다라면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경영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불리한 구조에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개인 투자 입장에 굉장히 좋겠죠. 자사주가 소각이 되면 역시나 주식 발행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분이 상승한다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충분히 시장에서 오히려 투자 입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업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지주사 그중에서도 SK 쪽에서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천장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지주사 중에서도 충분한 기회가 있고 유보율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좀 긍정적인 시장 시그널로 작용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거두는 그런 기회를 거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중간에 기업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길래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었는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배당도 많이 하고 유보율도 가지고 많이 좀 나눠주고 오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은 재무구조 개선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SK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자회사들 중에 좀 안 좋은 쪽도 많이 있지 않나요? 네, 일단 지금 먼저 앞서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빼고 얘기를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고객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얘네가 이제 2022년도부터 2025년도 올해까지 시가총액의 한 1%에서 한 2% 정도를 항상 매입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좀 적극적이라는 게 최근에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만 추가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재무주고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SK 스페셜티 매각을 통해서 이제 재무구조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입금이 줄어들고 있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이제 SK 실트론 같은 경우도 지분 매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 순차입금은 정상화 궤도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들을 찾자면 그게 이제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PBR이 한 0.5배가 채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어서 아무래도 이 정책적인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자회사 중에 SK 이노베이션이 있잖아요. 이게 네.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는 회사다 보니까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실적 시즌에 혹시라도 부각이 돼서 노이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회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저평가 매력들, 정책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상단에 지금 현주가 상단에 있는 매물 저항을 고려해서 한 27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봐도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 기대치보다 낮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같은 지주사들 내에서 조금 더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로 비중을 좀 더 이동하시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산, 한화 이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걸까요? 네, 지금 지주사들 굉장히 실적 좋은데 하나도 워낙 또 실적 괜찮고 두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함께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지주사를 한꺼번에 병행 투자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분모 두 가지 종목 YG플러스와 SK 살펴봤고요. 이제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 오늘 뉴스가 또 있었던 종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다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구리 관련주도 일제히 급등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 이 총알 강자라고 하죠. 이 풍산이 구리와 방산 이 두 가지 모멘텀 다 받아가면서 4%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시가 저기 보시면 시가보다도 또 고가보다도 아쉬운 음봉의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지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의원은 오늘 풍산의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히려 늦은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건 아닌가. 그럼 유창희 의원은요? 네, 저도 고점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약간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박철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산준의 저평가 매력 부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보수 긍정을 주셨는데 먼저 긍정적인 내용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방산주들 실적 좋은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 입장을 내비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가성비 좋은 국내 무기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주요국들의 방위비 인상 효과들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기 수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종료가 돼도 재고를 충족을 계속적으로 채워놔야 되는 상황이고 국방비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기 수요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감은 좀 낮게 봐서 갖고 계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탄약 수요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고 올해도 작년 이상의 실적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방산 부분 매출액의 어떤 전망치를 보면요. 2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이상 고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도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쪽에 이제 현대로템이 2차 계약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탄약에 대한 어떤 수요, 계약도 이제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 공시 같은 것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고점을 좀 뚫어주는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걸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리를 원료로 해서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포탄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판가에다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구리 가격 올릴 때 관련 수혜주로 항상 이제 놓치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풍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뉴스 보시다가 구리 관련된 가격들 뭐 나오면 급등이 난다, 구리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면 관련주로 풍산도 한 번씩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특히나 풍산 대비했을 때 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풍산 같은 경우는 저평가 매력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PR이 한 15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대 다수의 이제 빅5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배에서 뭐 55배까지도 지금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많이 미리 올라갔던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수단매 자금이 풍산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일단 저도 최근 고점에서 저항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터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방산주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각받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풍산이 좀 궁금한 게요. 그 대형 4사보다 사실 매출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방산 관련해서. 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무기 전체를 만드는 회사와 그쵸, 이게 총알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 총알을 만드는 회사니까. 거의 차이인데 일단 구리 가격 인상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더 지난번보다 더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로템 2차 계약이 엄청났잖아요. 이번에 지난번 계약의 2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이제 총알이라든지 포탄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계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계약거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실적이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좀 더 높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보수적인 의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건 의원은 좀 늦은 건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저평가, 이제 재평가 받고 있는데 벌써 늦은 건가요? 네, 저는 제가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네, 그럼 또 숨겨진 내용이 있는 걸까요? 비교를 좀 네. 해드릴게요. 뭐 분명한 수요는 있으니까 일단 역시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국내 유일한 탄약 생산 업체라는 것이겠죠. 자, 지금 소모성 탄약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풍산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나 이제 재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선행 PR을 지금 거의 50배 육박하고 있고요. LIG 넥슨도 지금 50배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MNC 솔루션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한 40대 중반에 있는데 이에 반해서 지금 풍산이 좀 아쉬운 거는 이러한 같은 동종 섹터들이 차근차근 올라갈 때 이러한 종목들 쉬는 사이에 너무 가파르게 급격하게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주가를 가파르게 올린 만큼 어떻게 보면 주가 이후에도 변동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도 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글로벌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뿐만 아니라 지금 뭐 태국, 캄보디아, 이 동남아 국경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좀 발상을 좀 다르게 전환을 해본다고 한다라면 탄약이 계속해서 탄약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 트럼프 현재 미국 대통령에 관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보시면 오바마 대통령 정권 때 IS라든가 탈레반이라든가 이러한 그 무장 세력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정권에서 그걸 조금 잠식을 시켰죠. 그럼 다시 이전, 자, 바이든 정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무장 세력들의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 세력들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쟁도 그만큼 커지고 있죠. 자, 이것을 또 제재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개입을 하면서 이렇게 분쟁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역시나 탄약 수요가
지금 이번 트럼프 정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방산 수요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일단 지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네. 자, 변동성이 큽니다. 일단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빠진 부분은 한 대략적으로 30%가량 뺐습니다. 일단은 1파동 이후에 30% 정도 빼는 거는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테마장에서는 기본인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런데 주가가 지금 버티다가 지금 갭상승이 나왔죠. 갭상승이 나오면서 여기서 좀 향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의 관건은 재평가가 맞지만 주가를 언제 잡느냐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구간에서 횡보하는 그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분할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지금 당장 이 회사가 이야기가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당장 사야 돼. 아직 그거는 아닌, 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간을 두고 차분하게 지켜보면 어떨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글로벌 수요는 이번 트럼프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저는 들어가기 늦은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는데 좀 올라온 속도가 늦은 건 아닌가라는 좀 한 줄평이었던 걸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창희 의원은 고점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어느 정도 가격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가요? 저는 뭐 만약에 이제 풍산을 본다라면 아예 그냥 15만 원 돌파할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니면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뭐 추가적으로 언급할 얘기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구리 가격 때문에 상승하는 거는 저는 뭐 일정 부분 긍정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것인가 그건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대창 같은 기업들도 아침에 크게 상승했다가 좀 윗꼬리가 길게 나온 부분들이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무기가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훈련하듯이 그 나라에서도 훈련을 할 것이고 그러면 뭐 총알이라든지 포탄 우리가 생각하는 총알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알은 정말 여기 손가락만한 것이지만 포탄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구리의 양은 진짜 뭐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무기를 계속 이제 훈련을 하면서 관련된 무기를 소진을 하게 된다라면 풍산의 안정적인 매출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풍산이 주가가 과거에 못 갔었냐면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뭐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다.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라는 게 확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 모멘텀이 조금 없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못 갔던 것이고 최근에 이제 K방산이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면서 풍산이 다시 한번 좀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 관련된 어떤 이슈는 제가 봤을 땐 주가는 일정 부분 반영됐다. 우리가 지금 월봉 차트 잠깐 보신다 그러면 지난 그 6월 달이죠. 6월 달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또 15만 원 돌파해서 17만 원, 18만 원 간다라면은 차라리 15만 원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조금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하고 나서 매물 소화하고 나서 움직인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상단이 돌파될 때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그게 아니면 좀 시간을 갖고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산 트렌드는 맞지만 좀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는 의견, 풍산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엔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오늘 뜨거웠던 이마트입니다. 내수 회복 기대감 속에 증권가에서 유통주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2분기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또 외형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 보면서 목표가도 올려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3거래일째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이 근데 4월 말부터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접근도 괜찮을 건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주 저는 좀 쿠팡에 밀릴 줄 알았는데 오늘 이마트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먼저 이건희 의원의 한 줄평 들어볼게요. 히든카드는 무엇일까? 네.
히든 카드는 무엇일까? 유창희 의원은요? 소비주의 재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재평가 오늘 확실히 이루어졌다고 느꼈고 박철순 의원은 한 줄 평 해주시죠. 정책 수에 기대줍니다. 네, 정책수의 기대주, 소비주에 대한 재평가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역대 최악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 거하고 대비되게 증시는 계속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부동산 규제를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도 조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면은 또 이런 자본시장이 성장을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또 소비 심리가 또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경이 확정이 되었고, 또 이제 그 소비 쿠폰 관련돼서도 이제 신청을 곧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소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또 계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들 이제 휴가 준비 곧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소비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소비 쿠폰이라고 해서 이마트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돌고 돌아서 이들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만 이마트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는 없으실 거예요. 쓱배송이라 그래서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상당히 주문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경쟁 업체가 지금 이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군데가 홈플러스가 문제가 되면서, 그럼 그런 부분들도 이마트 입장에서는 그 고객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왜냐면은 홈플러스 영역권의 상권에 있었던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마트로 주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또 매출 성장은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자회사 스타벅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름에는 아무래도 커피 음료 더 많이 사용을 하고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매출 안정적인 흐름들도 이마트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 오르면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뭐 오늘 시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뭐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를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인 수급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지난주에 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봤는데 벌써부터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뭐 준다고 하니까 사실 받지도 않았는데 먼저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들 가시는 것 같아요. 소비 쿠폰의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소비 진작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2분기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그러면 히든 카드는 뭘까요? 이건희 의원님. 일단 증권가에서 지금 주요 목표 주가를 다 올렸잖아요. 일단은 이마트가 그동안에 좀 횡보를 봤을 때 원가율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판관비 절감 노력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히든카드로는 역시나 이커머스 그 온라인 마켓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점유율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쿠팡이 지금 지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권 여당권 국정기획 쪽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책들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내수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진하면서도 쿠팡이 독점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을 일정량 견제하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제가 알기로 민생 그 지원 이 소비 쿠폰에서도 쿠팡은 제외시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편의점의 결제 허용이 가능합니다. 자, GS랑 이마트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편의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금 내수 활성화에 따른 수혜주로 지금 가장 큰 히든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생 쿠폰, 뭐 소비 진작, 소비 활성화를 돌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는 조금 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 대형마트가 굉장히 크게 파격적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전단지를 보고 굉장히 혹해가지고 매 주말마다 지금 계속해서 대형마트를 가고 있는데, 소비 쿠폰이 진작이 되는 만큼 역시나 어떻게 보면 소비 쿠폰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자체가 내수 활성화 그리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인데, 역시나 여기서 대형마트들도 여기에 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이런 그 고객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실적을 계속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좀 파격적인 할인 정책으로 이런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유입시킬 만한 이러한 전략을 펼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그러한 부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마트 전 지금도 주가가 저렴하다 봅니다. 2022년도쯤에 아마 이 회사 주가가 10만 원 좀 초중반 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올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시작하고 있다라 보고 있어요. 일봉사고는 지금 고점이라고 하고 있지만 월봉사고는 아직 위로 상방이 많이 열려 있고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러한 재평가 이런 국면을 타고 앞전에 풍산보다도 저라면 차라리 이마트를 공략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봉으로 봤을 때 조금 가파르게 오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월봉으로 보니까 그전 2017년의 고점이 32만 원이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 열려 있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도 이 정부 정책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뭐 정책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데 바로 유통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당연히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는 유통회사는 당연히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경쟁사와 이제 폐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7월 말부터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폐점이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점유율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위적인 어떤 기대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2분기 때 연결 순이익, 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할인점이라든지 뭐 트레이더스라든지 또는 에브리데이 같은 이런 본업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가율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절감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본업이 탄탄하다라는 점이 강점이고요. 다만 이제 이제는 뭐 아직은 성장 과정이긴 하지만 쓱닷컴이라든지 G마켓, 뭐 신세계 건설 쪽까지 본다라고 하면 여기는 약간 실적이 좀 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약간은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본업이 탄탄하고 본업이 고성장이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 굉장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000% 넘게 성장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실적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상방은 많이 열어두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고점 어떤 저항을 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권사에도 많이들 목표가를 설정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고점 저항 고려해서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고 한번 수익을 한번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만 원까지도 본다고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채팅창에서도 그렇고 롯데마트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네. 롯데쇼핑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에서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또 해외 매출도 있으면 롯데쇼핑도 좋은 거 아닐까요? 네, 롯데쇼핑도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뭐 두 종목도 괜찮습니다. 함께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두 개를 묶어서 뭐 베팅하시는 전략도 당연히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롯데쇼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가 아닙니다. 과거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할인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아직도 부담 있는 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난달 고점에서의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마트가 좀 낫다라는 판단이지만 중장기 관점이라면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종목들을 비교하면서 네. 곤란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뭐 고르려고 하지 말고 정부 정책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바스켓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목요일이기도 하고 옵션 만기일에 또 금통일도 있습니다. 내일장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먼저 이건희 의원은 내일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추격 매수보다는 포지셔닝 시나리오 전략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좀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보이거든요. 자, 추격 매수하면 계속해서 바뀌고 자, 그리고 그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이고 어떠한 구간에서 진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재료를 들고 시장에 진입을 할지 여기에 대한 부분 명확한 포지셔닝을 좀 전략으로 좀 구성을 하시고 시장에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소문에 흔들리기보다는 본인만의 기준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유창희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보시죠. 네, 내일은 일단 저는 종목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 뭐 어제 오늘 상승장에서 가장 소외감을 느끼는 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지금 약간 뭐 지주사라든지 뭐 금융주들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 조선도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뭐 약간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뭐 증권주들은 뭐 한 20%, 뭐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거의 5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럴 때 삼성전자가 좀 올려주면서 좀 주가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준다라면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내일도 만약에 좀 무너진다. 그러면은 시장에 방어해줄 수 있는 쪽이 좀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사실은 그동안 좀 버텨주던 사람들도 약간 손절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의 흐름이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는 또 대형주에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서 하루를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삼성전자가 좀 3거래일째 하락을 했다는 점이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내일은 좀 삼성전자가 일어서고 지수도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내일장 전략도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주도주에 대한 어떤 강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기대를 해볼 부분은 개인적으로 기존 주도주도 했지만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 업체들의 성수기가 어떻게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프라임데이인데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4일 동안 열립니다. 기존까지는 이틀에 끝났는데 이제 4일 동안 팔기 때문에 상당한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시작하자마자 작년보다 조금 매출이 좀 떨어진다는 뉴스는 좀 나왔었지만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충분히 아마존에서 어떤 경쟁사에 비했을 때 좀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번 주에는 좀 더 뭐 APR, VT, 원텍, 뭐 파마리서치, 달바글로벌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라고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요. 아마존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지 연계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존 주도주 지금 조방원의 이제 화장품까지도 내일은 또 순환매가 돌 수 있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내일장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 세워봤고요.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지도 시초가 공략주 이전에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의원은 이전에 6월 12일 날 오가노 인드사이언스를 가지고 오셨었어요. 목표가 42,500원을 외쳐주셨는데 최고가 기준 수익률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손절가 되고 지난주에 다시 추천드려서 네. 한 17% 정도 올라갔거든요, 지금. 오.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 타점 급수를 일부러 공략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3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이 회사가 한 3만 원 후반대까지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일 거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박스권 변동 추이가 상방으로 20%, 하방으로 20%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호 예수가 최대치로 나올 만큼 나온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악재가 나올 만한 게 딱히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오가노이드 관련 특히나 기업들에 관한 투자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슈팅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32,000원대 초반, 자 박스권 하단 그리고 상단 3만 원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굳이 종목을 계속 갈아타지 않으시더라도 한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계속해서 반복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 찾기보다는 그 안에서 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일단 다우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돌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뭐 증권 그리고 지주 있는 것 같은데 다우 데이터는 일단은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가 다우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다우 기술의 최대 주주가 다우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 회사 시가총액이 7천억대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2022년도에 7천억 벌어들였고 영업이익, 작년에는 6,600억, 그리고 재작년 6,600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을 기록을 했어요. 지금 돈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결제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7천억 부근밖에 안 돼 있다는 점, PER과 PBR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처음으로 터졌어요, 오랜만에. 그러면서 상방에서 지금 N자형 반등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 이 구간을 충분히 1차적으로 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시면서 다우데이터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박철순 의원도 이전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수익률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다시 좀 내려왔는데요. 네. 코치 그래도 테크놀로지. 최고가 기준. 네, 네. 맞습니다. 방산주, 아까 풍산도 좋았지만 저평가 방산주로 제가 코치 테크놀로지를 6월달 초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6월 11일 날 추천한 이후에 5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았다가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일단 인베디드 시스템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빅4 기업들 모두 다 고객사를 확보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잘 움직이고 수출을 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 회사도 같이 매출이 오르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폴란드향 이 K2 전차 2차 계약이 됐기 때문에 또 한번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기존에 22,000원에서 상향 돌파를 했는데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고요. 손절가는 17,5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더 올려 잡으셨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갖고 나왔는데요. CDMO 관련된 기업이죠. ST팜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한 1%대 빠졌지만 오히려 빠질 때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1월부터 7월까지 수주잔고를 봤더니 작년에 2배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대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2분기 그 이후에 실적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도 굉장히 적합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굉장히 모멘텀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의 FDA 승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으면 바로 상용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번 고지혈증 치료제 그다음에 동맥경화증 치료제 임상 3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상 끝나게 되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일단 FDA 허가를 거쳐서 또 상용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들이 다수 있다라는 점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충격이 좀 적습니다. 미국 매출 비중이 거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충격이 자유롭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협력 회사와 판가의 이 관세 부담에 대해서 전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동종업계 내에서는 관세 충격이 그래도 낮은 편이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현재가 위에 있는 매물 저항을 고려를 했습니다. 1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으로 전 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쪽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위축됐기도 했었는데 관세 충격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시면서 ST팜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창희 의원은 어떤 네. 걸 시초가에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아까 우리가 이마트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 소비주들 또 대표적으로 본다라면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빙가루 관련된 빙그레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빙가루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만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수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빙그레 제품 중에서 이제 메로나라는 제품이 있는데 브라질에서 엄청나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공장도 지어서 생산할 정도죠. 그리고 이제 신흥국 쪽으로도 엄청난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빙그레뿐이 아니라 롯데 제가 쪽으로도 그 관련된 제품들도 상당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출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엄청 덥습니다. 조금만 나가서 한낮에 한 10분, 15분만 밖에 서 있어도 땀이 엄청나게 나올 정도고 7월 기온 중에서 역대 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요 도시들이 막 40도가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빙가루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빙가루 제품들이 가격도 좀 올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빙그레 관련해서는 뭐 관련된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저는 상당히 좀 최근에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수급 같은 경우도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또 매수가 좀 한번 들어올 때는 강하게 들어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약간 이제 10만 원을 약간 저항을 맞이하면서 한 5월 때까지 돌파 시도하다가 한번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한 97,000원, 10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뭐 빙그레 주가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끼가 있는 기업인 것을 또 감안한다라면 저는 목표가는 일단 짧게는 한 11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85,000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85,000원이 최근에 이제 그때 5월달 조정을 받았을 때의 하단이거든요. 하단 지지선이 85,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충분히 11만 원 혹은 그 이상도 한 7월달, 8월달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폭염 장기화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도 받고 있고 요즘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바나나 우유에 에스프레소 타먹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네, 그런 모멘텀도 있다고 하니까 목표가 더 상단까지 열어놓으면서 11만 원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요원들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좀 꽉 채워봤습니다. 이 세 분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